안녕하십니까. 책과 함께 TV의 이태우입니다. 여러분 광복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부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인문학 관련된 책 한 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자기계발 분야의 대표적인 선구주자 1세대죠. 1세대인이 있습니다. 구본형 소장님. 책에 관심이 많으시고 자기계발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본형 소장님의 책 중에 제가 평소에 즐겨 읽으면서 많이 와닿았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또 깊은 인생인데요. 이 깊은 인생에 대해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깊은 인생, 이 책은 2011년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지가 한 9년 가까이 됐는데도 현재 인터넷 서점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드는 생각은 책을 하나 잘 쓰면, 정말로 깊이 있게 잘 쓰면 세월과 관계없이 그렇게 잘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깊은 인생의 저자 소개, 그리고 오늘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같이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제 간단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그 책과 함께 TV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자이신 구본형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구본형, 변화경영 전문가 구본형은 서강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역사학과 경영학을 공부했다. 1980년부터 2000년 2월까지 한국 IBM에서 근무했고 1985년부터 16년 동안 변화의 현장에서 경영혁신 기획과 실무를 총괄했다. 말콤 블리드지 국가품질 경영 모델을 IBM 단위 조직에 적용시키는 국제심사관으로 호주,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조직들의 경영혁신과 성과를 평가하고 자문했다. 그는 2000년 3월에 1인 기업을 창업하고 인간이 가장 중요한 기업 자산인 지식사회에 필요한 인문학과 경영학의 다양한 접점을 연구했다. 또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자 2002년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를 설립했다.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는 삶의 변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 키워나가는 변화경영의 원천이다. 지은 책으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 낯선 곳에서의 아침, 월드클래스를 향하여 떠남과 만남,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사자같이 젊은 놈들, 내가 직업이다, 일상의 황홀, 43살에 다시 시작하다, 코리아니티, 세월이 젊음에게, 오늘 눈부신 하루를 위하여, 구본형의 필살기, 구본형의 더 보스, 쿨한 동행 등이 있다. 네, 이상 저자였던 구본형 소장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롤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프롤로그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멋져서 가끔 읽어봅니다. 그리고 되뇌어 보고요. 프롤로그의 제목은 시처럼 산다입니다. 우리 소설시라고 하는 시 있죠. 시처럼 산다입니다. 같이 보면요. 프롤로그 시처럼 산다. 시처럼 살고 싶다. 나도 깊은 인생을 살고 싶다. 무겁고 진지한 삶이 아니라 바람처럼 자유롭고 그 바람결 위의 새처럼 가벼운 기쁨으로 살고 싶다. 내면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깊은 기쁨. 그것으로 충만한 자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울지. 어느 날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사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문득 의미를 발견하여 말할 수 없는 헌신으로 열중하고, 평범한 한 여인이 문득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메밀 북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하는 느닷없는 전화는 아름답다. 그것이 삶을 시처럼 사는 것이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새로운 정신세계로 진입함으로써 위대해진다. 나는 이 위대한 정신적 도약을 사진으로 찍어보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도약의 순간을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노려왔다. 이 책은 바로 그 도약의 순간 혹은 질주의 전 과정을 포착한 기록이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엿보면서 삶이 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갈림길 앞에서 그들의 운명은 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길 이후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니 갈림길마다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비범한 분야 하나쯤은 푸른 하늘처럼 가슴에 품고 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평범한 사람의 도약 과정이야말로 삶의 절정을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다. 이 부분이 시가 된다. 나는 그 시적 장면을 낚는다. 힘껏 벌리는 활처럼 가슴 가득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쓰고 가는 인생으로 빠져든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들은 어떤 조건에서 깨어나게 되었을까? 평범함 속에 존재하는 비범함은 언제 어떻게 작동하게 되었던 것일까? 나는 그 매혹적인
작동 원리를, 인생의 모퉁이를 도는 7개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한다. 나는 이 아이디어에 흥분한다. 나의 피는 다시 붉어진다. 싱싱한 젊음으로 충만해져 나는 흥미진진한 프로젝트에 빠져든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한 예로 역사적 인물로서의 간디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 대신 인생의 어느 변곡점에서 도약을 하게 될 때 그가 다다른 정신적 경지에 나는 빨려들었다. 마리츠버그의 역사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동안 간디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 간디의 삶은 그날 하룻밤으로 인해 어설픈 변호사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길로 도약한다. 마리츠버그의 그 밤, 나는 오직 그 밤이 그에게 준 것들을 찾아보려 했다. 그래서 그가 겪었을 정신적 경지에 접촉하기 위해 그 상황에 나를 대입해보았다. 나는 그가 된다. 그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상황으로 들어간다. 시간 여행의 여행자가 되어 그의 옷 속으로 기어들고 그의 피부로 파고들어 그 자리에 그가 되어 서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되어 느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야기는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시작된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리되지 않는 영혼이고 내 속에는 인류 전체가 녹아들어 있음을 믿기에 그렇다. 글을 쓰면서 나는 이 황홀한 전도와 이입을 맛보았다. 다음으로 마이클 잭슨의 글이 한 단락 소개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춤을 출 때 나는 어떤 힘이, 그래, 영적인 어떤 힘이 내 안으로 깃드는 것을 느낀다. 그 순간 내 영혼은 더할 나위 없이 고양된다. 나는 우주와 하나가 된다. 별이 되고 달도 된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가 하면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승리자가 되는가 하면 무언가에 정복당한 존재가 된다. 노래하는 존재이자 그가 부르는 노래 자체가 된다. 이해하는 사람이면서 이해받는 자가 되곤 하는 것이다. 마이클 잭슨. 위대한 인물이 아직 평범하기 그지없을 때 맞닥뜨린 바로 그 장면에 나를 대입하여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합체 황홀이 지나면 나는 깨어난다. 그리고 묻는다. 마리츠버그 역에서 겪게 된 우연한 사건이 간디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듯이 다른 위대한 사람들도 비슷한 전환을 겪었을까? 그렇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 역시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건너뛰는 과정에서 간디의 마리츠버그와 유사한 우연을 겪게 된다. 마리츠버그 역의 우연은 간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가 준비된 사람에게 그들의 운명을 알려주는 신비한 고지, 알리는 것, 신비한 고지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연이 운명이 되는 이야기는 그동안 문학이 다루어온 흔하고도 멋진 만남의 방식이었듯이 우리 역시 현실 속에서 운명적 우연을 겪게 된다. 그 우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호련 깨닫게 된다. 우연이 그저 우연으로 끝나고 마는 무수한 버림의 과정을 지나 우연이 운명이 될 때의 조건은 단 하나, 바로 때가 무르익어 감이 떨어지듯 필연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입의 과정을 지나고 유사한 패턴이 다른 영웅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이성적인 판단 과정을 끝낸 다음 이었고 나는 결정적인 질문에 이르게 된다. 그럼 이와 유사한 우연이 내게도 일어났을까? 간디의 마리츠버그 역이 내게도 존재했을까? 내 인생의 마리츠버그는 어디였을까? 내 인생의 하나의 시로 작은 노래로 바뀌어 푸른 하늘로 새처럼 솟아오른 그곳은 어디였을까? 나는 그 터닝 포인트에서 어떤 정신적 도약을 하게 되었을까? 평범한 사람인 내게는 아직 간디의 마리츠버그 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나는 내 역사를 뒤져 이 질문에 대답한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도 좋다. 나는 기다린다. 그러나 그저 마냥 기다리진 않는다. 나는 준비한다. 준비하고 또 준비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직 땅에 속한 어린 새가 바람을 타고 떠오르듯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 도약의 지점마다 삶의 하늘을 나는 날개를 얻게 되었으니 그때마다 위대함의 하늘로 조금씩 떠오르게 된다. 그리하여 내 꽃도 찬란하게 필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잠재력이 때를 만나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려면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문은 깨우침의 문이다. 소명에 대한 각성과 고유한 잠재력이 발견되는 대각성의 순간이다. 두 번째 견딜의 문을 들어서면 오래 참아내야 한다. 침묵의 10년을 고독하게 지내며 선택한 삶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문은 넘어섬의 문이다. 선생을 넘어서야 하고 나 자신도 넘어서야
비로소 우주의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된다. 그들의 삶이 하나의 시였듯이 나의 삶 역시 하나의 시라는 것을. 나 또한 시처럼 살고 싶다. 삶이 맑은 물속의 작은 고깃대처럼 그 유쾌한 활력으로 가득 차기를 얼마나 바라왔던가. 삶이라는 대지 위를 내 인생은 여러 개의 시로 여울져 흐른다. 날쌘 고기처럼 도약하고 깊고 푸른 물빛으로 잠복하고 햇빛 쏟아지는 황홀로 새처럼 지저귀며 흐른다. 때로는 봄꽃을 실어 나르고 때로는 폭우 뒤의 격동으로 몸부림친다. 이내 거울 같은 평화 위에 하늘과 나무 그림자를 실어 나르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들어 우주 속으로 사라진다. 그때 삶은 작은 강처럼 기쁨으로 흐른다. 그때 삶은 작은 강처럼 기쁨으로 흐르리라. 까지 프롤로그인 시처럼 산다. 시처럼 산다를 같이 보았습니다. 이전의 제가 부에 대한 책들도 좋았지만 이렇게 인문에 대한 책, 우리의 변화, 삶 자체에 대한 책에 대한 글도 상당히 저한테는 그 울림이 크다, 그 느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에필로그를 보겠습니다. 에필로그의 제목은 염소 호랑이가 되다 합니다. 염소 호랑이가 되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염소 호랑이 에필로그. 염소 호랑이가 되다. 위대한 사람들은 꼭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한때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과 고통을 겪는 창조적 부적응자들이기도 하다. 아름다움을 위해 죽고 진실을 위해 죽는 세속의 실패자들이기도 하다. 나는 이 책에서 성공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평범한 인간 속에 살고 있는 위대함에 대해 말하려 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위대함을 끄집어내 가장 자기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평범한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별이 된 사람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조지프 캠벨의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내 가슴을 흔드는 위대한 이야기꾼이었다. 그의 인생의 구루, 스승이었던 하일리 침머가 들려준 인도의 동물 우화 하나가 그날 특히 내 관심을 끌었다. 캠벨은 그 이야기를 자기 식으로 전해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내 식으로 다시 정리해보았다. 암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다. 새끼를 베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굶주렸다. 어느 날 염소떼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어찌나 먹이를 잡기 위해 용을 썼는지 그만 새끼를 낳고 죽어버렸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염소들이 돌아와 보니 어미 호랑이는 죽어있고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는 울고 있었다. 불쌍히 여긴 염소들은 새끼 호랑이를 대신 키웠다. 호랑이는 매 하고 염소처럼 우는 법을 배웠고 풀을 먹는 법도 배웠다. 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자랐으니 그 새끼 호랑이는 참으로 볼품없는 기신이가 되어왔다. 새끼 호랑이가 사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커다란 호랑이가 염소떼를 덮쳤다. 그들은 사방팔방으로 도망갔지만 비실이 새끼 호랑이는 도망도 못 가고 멍하니 서 있었다. 큰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보자 놀라 물었다. 뭐야? 너 염소들과 사는 거냐? 네, 새끼 호랑이가 대답했다. 큰 호랑이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났다. 몇 번 쥐어박았지만 새끼 호랑이는 그저 염소 소리로 울 뿐이었다. 큰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를 끌고 잔잔한 호수로 데리고 갔다. 새끼 호랑이는 난생 처음 자기의 얼굴을 보았다. 큰 호랑이는 자기 얼굴을 그 옆에 가져다 대고 말했다. 이것 봐. 너는 나와 같지? 넌 염소가 아니라 호랑이다. 넌 염소가 아니라 호랑이다. 알았느냐? 네 모습을 마음에 새겨 호랑이가 되어라. 새끼 호랑이는 이 메시지를 이해했다. 큰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동굴로 갔다. 그곳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영양의 고기가 있었다. 큰 호랑이가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너도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러자 새끼 호랑이가 말했다. 나는 채식주의자인데요. 헛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고기 토막 하나를 입에 찔러 넣어 주었다. 새끼 호랑이는 숨이 막혀 킥킥댔다. 씹어라. 호랑이는 도망칠 수 없는 풀을 먹지 않는다. 달려들어 생명을 잡아먹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새끼 호랑이는 고기 덩어리라는 새로운 깨달음 앞에서 킥킥 숨이 막혔지만 그래도 그것을 자기의 몸속과 핏속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올바른 먹이였기 때문이다. 새끼 호랑이의 포효가 터져나왔다. 최초의 호랑이 울음소리였다. 드디어 호랑이의 몸에서 염소라는 과거가 뚝 하고 떨어져 나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 염소처럼 살아가는 호랑이들이다. 사회 속에서, 조직 속에서 그렇게 기들여졌다. 우리는 어느 때 호랑이로서 자기 얼굴을 인식하게 될까? 그리고 호랑이로서 포효하며 살아가게 될까?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기 바란다. 내가 염소를 싫어하고 호랑이를 좋아한다고 말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다만 우리 속에 지금의 우리 삶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졸렬한 현재인 것이다. 나는 자신의 이야기, 즉 나의 신화를 하나 갖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문명 이전, 수천 년 전에 인간의 사유방식으로 풀어놓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신화다. 문명 이전, 수천 년 전의 인간의 사유방식으로 풀어놓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신화다. 잠잘 때의 언어, 감시당하지 않는 무의식의 언어인 꿈은 인류의 원형 이미지인 신화 속에서 그 해석의 실마리를 얻어낸다. 꿈은 개인화된 신화이며 신화는 보편화된 인류의 꿈이다. 우리에게 꿈은 무엇인가? 자유다. 잠잘 때 무의식이 꾸는 꿈은 사회적 압력을 상징하는 초자아로부터 자유를 의미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낮에 꾸는 꿈은 현재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한다. 과거의 강물에서 근원한 답답하고 초라한 현재, 방광에 가득한 노폐물, 터질 것 같지만 억제된 욕망의 배뇨의 길, 그것이 꿈이다. 꿈을 꾸지 못하면 현재는 풀려나갈 곳을 잃게 된다. 춤추듯 화폭을 휘몰아가는 붓이 힘을 잃고 화폭의 구석에 겨우 작은 점 하나를 찍고 정지된 채 스스로 응축되어 갇히게 된다. 현재라는 창살, 벗어날 수 없는 감옥, 낡은 과거의 옷을 걸친 비루한 죄수로 살게 된다. 꿈은 창살을 빠져나오는 바람이 되고 연기가 되고 탈옥한 자의 웃음이 된다. 꿈은 무엇인가? 자신을 주도적 인물로 정립하기 위한 정신작용이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축소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세상 속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의 제국 하나를 만들어내겠다는 자기 선언인 것이다. 모든 평범한 자는 우연한 사건을 만나 영혼을 흔드는 각성을 거쳐 사회가 강요한 꿈이 아닌 자신의 꿈을 꾸게 되는 위대한 모험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꿈길. 우리의 모든 걸출한 모험은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시작된다. 꿈은 과거에 대한 미래의 승리인 것이다. 성장과 변화를 다루는 모든 책은 시시한 자기 개발서에서부터 위대한 고전에 이르기까지 꿈을 다룬다. 꿈이야말로 내가 상상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이야기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인생이란 한 번의 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절반도 살지 않고 벌써 곰팡이 나는 생각과 붕괴된 육체를 갖는다면 후반부 인생은 시작도 못하고 실패한 것이 된다. 꿈이야말로 단박에 삶의 동경을 불어넣음으로써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월드넷의 생활은 소로가 이 호숫가에서 오두막을 짓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꿈이 꿈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꿈은 주술이다. 그러므로 꿈을 잃었다는 것은 자신을 다른 것으로 재창조해낼 주술의 힘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꿈은 자신을 세상으로 불러줄 힘을 요구한다.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구체적인 결심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확고하고 명료하고 완성된 것이 아니다. 변화해가는 것이다. 인간은 시도이고 예감이며 미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실을 숭배하거나 존경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 비로소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은 훌륭한 통찰이다. 분명한 것은 현실이 꿈과 미래를 장악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해볼 만한 나만의 세상을 창조해낼 힘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실이 꿈과 미래를 장악하게 된다면 내 마음대로 해볼 만한 나만의 세상을 창조해낼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늘 결정적 순간을 노리고는 있지만 그때가 오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슬픈 패배를 되풀이하게 된다. 자신의 미래를 현실로부터 지켜낼 힘을 잃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복종하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사라지고 그들이 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인물들은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다. 그것을 위해 현실의 위협에 대항한다. 뻔뻔한 인생을 거부할 권리, 과거의 나를 죽일 수 있는 용기,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 있는 무모함이야말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인 것이다. 그때 그들의 삶을
재창조해내는 데 성공한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분명한 도약을 통해 얕은 인생을 건너 깊은 인생으로 들어서게 된다. 내게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말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다. 라는 말은 나의 신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다. 평범한 내가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각성에 이르고 드디어 주인공이 되어 신들의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괴물을 쳐 없애 고난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그들의 영웅이 되는 위대한 서사지 한 편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나는 질문한다. 언제 나는 평범함과 위대함이 갈리는 갈림길에 이르게 될까? 어느 사건이 전령관으로 내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연출하게 될까? 결국 나는 나만의 인생이라는 모험의 길로 들어서면서 어떤 천재 1호의 기회들을 맞게 될까? 누가 이 모험의 길목에서 나를 구해주고 내게 용기를 주고 누가 내게 괴물의 목을 딸 복음을 전해주게 될까? 이었고 내가 마주하는 고난과 문제는 무엇이며 나는 이 괴물들을 어떻게 쳐부수어 그 목을 잘라 자루에 넣고 다시 현실 세계로 귀환하게 될까? 결국 나는 무엇이 되어 어떻게 인생을 보내게 될까? 그리하여 나는 인생이란 모험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일까?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일까? 간디는 도덕적, 종교적 정치가가 되어 인도를 구하는 신화를 만들었고 체게바라는 혁명가가 되어 세계 만방의 인민을 해방하는 신화를 썼으며 마사 그레이엄은 평범한 사람의 불안과 고민을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춤과 인생이 만나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스피노자는 삶의 윤리를 다듬어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하여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윤리적인 인간의 길을 보여주었고 니체는 거짓으로 살기보다 미치는 쪽을 선택한 초인이 되었다. 조주는 손에 슬그머니 열쇠를 쥐어준 스승 남전이 있었기에 마지막 선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었다. 처칠은 처절한 현실의 관찰을 통하여 미래를 읽어내는 통찰을 얻었으며 불굴의 정신으로 자신이 미리 본 미래를 관찰했다. 아니타 로딕은 탐욕이 지배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것을 보고 헌신했으니 그녀를 보는 순간 현실에 너무도 쉽게 무릎을 꿇는 굴종에 대한 유쾌한 저항과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들은 모두 신화가 된 사람들이다. 신화가 된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자신의 천복을 따라 살다간 조지 캠벨은 이 모든 위대한 영웅이 탄생하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밝혀준다.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 하나가 어느 날 한 안내자의 등장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모험을 떠남으로써 전선적 영웅으로 깊은 인생을 살게 되는 명료한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알려준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이 밝혀낸 모델 속으로 걸어 들어가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 신화는 인생의 대본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읽는 방식이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어떤 배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흥미진진한 것은 그 역할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위대한 인물은 알고 있다. 결코 대중과 군중이 되어 지나가는 거리의 행인으로 자신을 설정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자신을 가지고 위대한 이야기를 쓰지 못한다면 누구도 자신의 무대를 가질 수 없다. 역할이 없는 배우, 인생에게 통렬한 똥침을 날리는 대화를 한마디 할 수 없는 벙어리, 어느 한 사람하고도 목숨을 건 사랑과 우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졸렬한 인생, 답을 찾아 스스로 목에 사슬을 거는 개. 만일 우리 스스로 자신을 위한 신화 한 편을 쓰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이 열연해야 할 인생이라는 무대는 없다. 꿈을 꾼다는 것은 어둠 속의 관계, 얼굴이 없는 반편, 박수 기계로 남지 않겠다는 정신적 각성이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신만의 무대가 설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 7개의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정신적 각성이 가져다준 7개의 비밀들을 내게 적용해 보았다. 내게도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 일은 언제 발생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작은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아주 작은 별이지만 스스로 빛나는 소우주이며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행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수한 우리의 별들, 그중 작은 별 하나가 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과정이 이 책을 쓰면서 얻은 기쁨이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신화는 무엇인가? 당신은 인생이라는 모험에 어떤 모습으로 깊이 참여하고 싶은가? 단명한 삶의 슬픔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자. 그 단명함이야말로 영생하는 신들은 결코 느낄 수 없는 참으로 슬픈 아름다움이기에
그리하여 그대 이제 가면 한 장 두께의 얇은 복제 인생을 걷어버리고 모든 잠재력이 스스로의 강물로 흐르는 깊은 인생으로 깊고 푸른 인생을 살자. 그대 이제 가면 한 장 두께의 얕은 복제 인생을 걷어버리고 모든 잠재력이 스스로의 강물로 흐르는 깊고 푸른 인생으로 살자. 깊고 푸른 인생을 살자. 네, 지금까지 에필로그까지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깨우침에서 2개, 견딤에서 3개, 넘어섬에서 2개,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챕터,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변화, 그리고 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을 지은 구본형 소장님은 내순 60이 되기 전에 폐 관련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자기 개발의 1세대인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구본형 소장의 빈소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당시에는 이제 공구세트라고 불렸습니다. 공병호, 구본형,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이끈 1인 기업가들이죠. 공구세트라고 불렸는데 공병호 박사님이 그 빈소에 다녀오면서 그 말씀이 잠깐 기억이 납니다. 그 따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정말로 훌륭하게 잘 키워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본형 소장님은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는 유튜브로 들었던 강연 중에 들어보면 굉장히 인자하고 그리고 편안한, 그리고 밝은 웃음을 가득 띤 채 말씀하시던 그 표정들이 사실 자녀들한테도 가정에게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깊은 인생, 변화 경영 전문가 구본형 소장님이 2011년에 쓰셨던 깊은 인생,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왔던 이 책을 함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도 좀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과 함께 TV의 이태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